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832호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네, 먼저 계신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현 피고인 나오셨고요. 예, 앉으시죠. 특검에서는 특검보 나오셨고요. 네, 장호성 특검보 나왔고 법대 안준수로 진종규 검사, 최윤영 검사, 서성광 검사, 구승기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예, 예. 특검보 한 분하고 검사님 네 분 나오셨고요. 예. 변호사님. 예. 예. 변호인 측에서는 고영일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출석했고요. 이하상 변호인은 오후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나오시고요. 예. 일단은 네 분 나오셨고요. 맞습니다. 예. 김성훈 증인 나오셨죠? 예. 증인신문 하기 전에 저희 지난 5회 공판 때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났던 점 중에서 저희가 오늘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증인신문 끝나고 해당 증인의 증언이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구두 변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증인 신문 전에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변호인 의견을 좀 밝히고 난 뒤에 그다음 증인 신문을 했으면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지난 기일에서도 그 문제가 됐었는데 요거 의견 밝히시는 거를 지금 오늘 증인이 듣는 문제 때문에 지난 기일에 했었는데 지난 기일하고 같은 의견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 증인 조금 있다가 앞에 절차가 있어서 진행하고 증인신문 진행할 테니까요. 증인 법정 밖에 잠깐 나가 계시면 멀리 가진 마시고요. 지난 기일에 박종준 증인 신문 진행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일단 증거 의견서 내긴 하셨는데 일단 먼저 지난 기일 의견부터 듣는 걸로. 예. 말씀하시죠. 예. 제 5회 공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류모 군무원의 진술 조사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시피 류모 군무원의 진술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7조가 요구하는 임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난 공판 때 이 법정에서 현출이 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성이 없는 이유로서 첫 번째, 진술 거부권 고지의 형식성 또 실질적 무력화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12시간에 초과하는 장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6시간 35분에 달하는 무휴식 조사와 심야 조사 절차 위반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사기관은 임의수사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질은
임의 수사가 아니라 강제 수사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형소법 제317조 제1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와 또 학설은 임의성의 개념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있었는지, 진술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었는지, 외부적 압박이나 심리적 강제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술을 하였는지, 조사 환경이 신체적, 정신적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하 수사 준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사 준칙 제22조에서는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수사준칙 제23조에서는 조사 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하며 식사시간도 충분히 제공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사준칙 제21조에서는 심야조사,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인권보호 담당 부서장의 사전 허가, 수사 보고서 작성 및 편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준칙 21조, 22조, 23조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 또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을 구체화한 것이 규정으로 인권 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류 군무원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 윤석열 등 7명이라는 포괄적인 설명만 들었고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성명을 고지받지 못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였고 그 당시 류 군무원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을 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친인척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명시적으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만이 진술자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성명불상자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 대한 수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진술자의 진술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지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참고인 입장으로서는 본인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가 발생이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라고 표현을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참고인에게 고지를 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권리 보장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난 공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은 총 14시간 50분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조사가 종료된 시점은 2025년 6월 10일 그 다음 날 1시였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수사 기록에 의하면 수사 준칙 제22조가 규정한 조사 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을 명백히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나왔던 정의는 12시간 초과에 대한 예외 사유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서면 조서 열람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수사 준칙 제22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지난번 정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장시간 조사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6시간 35분 동안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공판에 나왔던 류 군무원이 마지막으로 휴식 시간을 취한 시간은 18시 25시였습니다. 18시 25분이었습니다. 18시 25분부터 조사가 진행이 되어 조사가 종료된 시점은 2025년 6월 10일 1시였습니다. 6시간 35분 동안 휴식 시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류 군무원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18시 25분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단 한 차례의 휴식도 제공받지 못했다. 그리고 해당 수사 기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라라는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수사준칙 제23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류 군무원 같은 경우 6시간 35분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준칙 제23조에서는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류 군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완전히 무시가 되었습니다. 6시간 이상 휴식 없이 조사를 받는 것은 극심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장시간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 대상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순응하게 되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를 잃게 됩니다. 지난 법정에 나왔던 유 군무원의 경우는 휴식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류 군무원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대한 위법성은 6시간 35분간의 무휴식 조사가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야 시간대는 인간의 생체 리듬상 가장 피로도가 높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장시간 휴식 시간 제공이 되지 않고 조사를 강행을 했다라는 것은 참고인의 이익권이라든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심야 조사의 요청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공판 정인으로 나왔던 류 군무원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본인이 심야 조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만약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면 심야 조사 요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한 김에 오늘 끝내자, 다시 오면 번거롭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준칙 제21조에서는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건 관계인의 요청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규칙 제36조에서도 심야 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사법경찰관은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류 군무원의 경우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또 경찰 수사 규칙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보호 담당 부서장의 허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고 수사 보고서 작성 및 편철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참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정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심야 조사에 관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심야 조사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공판 과정에서 해당 참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이미 출석한 조사였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계속하기 힘든 상태였다. 조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계속 진행을 하였고 조사 도중 언제든지 중단하고 귀가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끝까지 마쳐야 집에 갈 수 있다고 느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떠날 수 있다는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공판에 나왔던 류 군무원의 경우는 이러한 임의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증인은 끝까지 마쳐야 집에 갈 수 있다고 느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이 조사 종료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이고 결국 해당 참고인은 수동적인 조사의 객체로서 수사관이 진행하는 그 방식에 끌려서 조사를 받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임의 수사가 아니라 결국은 강제 수사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지난 공판에 나왔던 류 군무원의 경우는 임의 수사 형식으로 해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였지만 해당 참고인은 피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결정을 했었고 14시간 50분이라는 극도로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6시간 35분 동안은 단 한 차례의 휴식도 없이 연속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조사가 연장이 되었고 끝까지 마쳐야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류 군무원의 진술조서는 형소법에서 정한 임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류 군무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임의성이 결여된 진술조서로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의견서 10면 이하부터는 다른 변호인이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오늘 제출한 변론유지서 6번 그 1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기일 출석한 2명의 증인이 군무원 그리고 그 처장의 기존 진술과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변론의 순서는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그 2명의 증인의 진술과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면입니다. 먼저 그 IT계획 부서 소속 공무원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기 때문에 부인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금 저희가 그 10면 가항과 11면의 나항 그리고 12면의 다항에도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이제 그 기록 곳곳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안보폰 통화 내역이 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 대화 내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반대 신문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만은 이걸 제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본인이 스크린샷을 생산을 해서 문자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 생산된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도
뭐 그것을 원본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저장되어 있는 원래 그 원본 매체는 공무원 소유의 휴대전화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문자라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수사관에게 제출됐다면 당연히 전자증거에 해당한다는데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통화 내역을 제시한 부분이 추가 기록 5권에 11,175면 그리고 11,181면에 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통화 내역이라는 것은 통화를 하는 수단이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그 내역 자체도 전자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제시하면서 마땅히 이것을 이제 삽입을 해서 진술조서를 생산하려고 하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전자증거의 해시값, 그러니까 전자정보 확인서와 그 상세 목록을 제출을 해서 이거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수사 활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고 제출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본성과 무결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증거 능력을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 전자증거를 활용해서 작성된 생산된 조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그 디지털 자료를 거시하면서 신문을 유도한 것은 당연히 그 해당 증거가 능력이 없는 이상 당연히 이것을 활용한 2차 그 파생 생산된 문서로서의 원에 대한 진술조서 2개 해당 부분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로마자 4번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지난 6회 공판 기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별건의 피신들, 여러 건의 피신 조서를 한 곳에 모아놓아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었을 뿐이지 이거는 이 사건 공소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특정을 하라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그리고 사항의 요청에 분명히 반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저희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니까 기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지금 관련성이 없는 부분 예를 들면은 뭐 서버의 삭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량으로 수사가 됐고 그 처장의 진술로도 본인이 그 수사를 받았을 때는 안보폰 관련해서 받은 조사는 많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재판부께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다량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예단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다른 기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마땅히 삭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뭐 가려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을 뭐 분리해서 제출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재판부께서 반드시 증거 기각을 해주셔서 이 증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자 5번 16페이지 로마자 5번입니다. 그 경호처장 진술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안보폰 관련 질문이 전체 조사 내용 중에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이 이제 15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그 사건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 안보폰 관련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 없는 다수의 질문들이 조사 과정에 개입되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진술조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난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들의 각 진술과 증언에 따른 공소사실 반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진술 및 증언에 따라서 공소사실 반박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그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것은 마치 그 테스트 그 명칭의 사용이 뭐 범죄 은폐를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1회 공판 기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소장에서 뭐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계엄 사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 중이고 아직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단으로 은폐했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지금 그 진술과 증언 그 재판장님 앞에서 했던 증언에 따르면은 테스트 또는 테스트 예라는 명칭은
공소장 나와 있는 일시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2일 이전부터 이미 사용이 되던 내부 명칭입니다. 따라서 해당 명칭은 당일에 새롭게 발생한 특이한 사정이나 이례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라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테스트의 명칭이 범죄 은폐를 위한 특별한 조치 어떤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도 지금 앞서 그 출석한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IT계획부서라는 부서 자체가 안보포는 어쨌든 그 뭐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경호처 내부에선 유일한 부서라고 보이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의 그 실무자들의 주장은 안보폰 지급 대상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는 전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 그 공소사실 중에 처음 그 첫 번째로 기재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건데 안보폰 관리 업무의 주체가 지금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도 해당 안보폰을 과연 누가 지급할 것인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라는 권한 자체가 우리 IT계획 부서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보폰 관리 규정의 그 상태도 이렇게 뭐 결정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휘교통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안보폰 관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르면은 암호자재 증명서는 그 불출 시뿐만 아니라 반납 시에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것들이 작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안보폰이라는 것은 반납이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보관해야 되고 뭐 모듈을 암호화하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증언에 따르면은 한 캐비닛 안에서 그냥 보관했다가 불출할 때 필요하면 바로 꺼내서 불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본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들 그리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전혀 작성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의 안보폰 관리 체계가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2일 당시 기준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 절차 자체가 제대로 이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5회 공판기일에 나온 김민수 부장도 본인이 봤을 때 안보폰이라는 것은 암호자재로서 굉장히 그 면밀하게 그리고 고도화된 비밀 하에서 고도화된 비밀을 관리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게 전혀 이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뭐 지침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경호처 내부 지침도 없고 관리도 소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인이 간부이다 보니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2024년 7월에 연락을 해서 이제 경호처 내부에 맞게끔 지침을 좀 만들고 싶으니까 샘플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것에 관한 수정 작업이 2024년 11월까지 이행이 되다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경호처 내부에는 안보폰 관리한 매뉴얼이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는 실무가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민수 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간부급이다 보니까 그걸 내가 만들려고 하다가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서 배포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 12월 당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 지금 진술조서에도 나옵니다. 검사에서 기숙적으로 물어봅니다. 매뉴얼이 있었냐? 근데 매뉴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도 절차에 관해서도 매뉴얼이 있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해당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는 그냥 담당 공무원 이렇게까지밖에 기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적용할 수 있었던 인원이 단 한 명도 처장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비안보폰의 그 상시 구비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공무원 증언에 따르면은 2024년 12월 2일 그리고 3일 당시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당시에도 경호처 내부에는 뭐 최소 10대 이상 그리고 약간 그 좀 뭐 최대 많을 때는 20대 정도에 이르는 여분의 예비 안보폰이 상시로 구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경호원의 그 IT 계획부서 소속 경호관입니다. 진술 조서를 찾아보니까 증거 기록으로는 추가 기록 29번이고 페이지로는 7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호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 계획부서에는 160대의 안보폰이 있고
계엄 전에 실제로 운영을 하던 것이 90대가 된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최소 70대 정도가 예비 안보폰으로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장관님에 대해서 예비 안보폰이 하나가 더 부출됐다고 해서 뭐 예비 안보폰의 그 설령 그 관리 부서가 우리 IT 부서라고 가정해 본다 하더라도 방해받은 사실이 전혀 입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의 증언에만 따르면 그 경호관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70대지만은 공무원 증언에 따른다 하더라도 최소 10대 그 당시 기준은 12월 2일 당시 기준으로는 20대라는 건데 지금 10대에서 20대라는 그 안보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호처 청사 건물 6층에 다량의 충전기가 상시 구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그 3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이 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안보폰이 즉시 불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서 급히 출근을 해서 20대 안보폰이 즉시 불출될 수 있고 그 있도록 변호사님 준비를 하고 죄송한데 예.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비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뭐 몇 층에 뭐 하고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층수는 그러면 대수까지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류는 네. 어차피 저희가 보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좀 말씀이 구두로 맞는 것 요지만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수나 뭐 6층에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안보폰에 예비 안보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왜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려야 이해하는데 돼서. 네. 저희가 지금 공개 재판을 하고 변호인께서도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보안 관련이라서 알겠습니다. 비밀 관련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계속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그 다량의 안보폰이 보관 중이었고 그리고 해당 안보폰이 불출될 경우에는 같이 그 나가야 되는 충전기도 상시로 구비되어 있었다는 상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경호원 증언에 따르면은 뭐 교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는 추가 혹은 교체 지급이 뭐 이례적인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뭐 IT 계획 부서를 포함한 경호처 내에 어떠한 부서도 뭐 안보폰 관련해서 그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방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 공무원의 증언에 따라 법리적 결론을 논증을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소송 지에 따라서 제가 구체적인 장소나 대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장관님에 대한 안보폰 추가 지급으로 인해서 지금 공소사실은 경호처 내부에 어떤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위계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위계 공무 집행방해는 아시지만은 업무 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경호처 내에서 특히 IT 계획 부서에서 그 어떤 업무도 방해받은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보폰 관리 체계 자체가 이제 제도적으로도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았고 이 점을 경호처 스스로도 문제의식 갖고 수정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가 됐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장관님에 대한 예비 안보폰 추가 지급으로 인해서 뭐 경호처 관계자들이 기망을 당했다든가 혹은 그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정이 일체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변호인들의 입장입니다. 박종준 처장 진술 및 증언에 따라서 공소사실도 반박하겠습니다. 23년입니다. 처장의 경우에는 사실 경호처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보폰 지급 체계의 실질적 운영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거나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들이 지금 안보폰 규정과 관련해서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제시하면서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보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암호자재 증명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라고 물었을 때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뭐 보고받은 적이 있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장관님에 대한 뭐 안보폰 지급이 회수에 관한 사항에서도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비용 안보폰이 있는 사실도 몰랐고 안보폰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계정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안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안보폰 불출과 반납 시 관계 규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지금 처장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없어. 결국에 이제 경호처 내부의 상황을 본다면은 매뉴얼도 없었고 그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처장 역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장은 여기 그 박종주 처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했던 얘기는
김대경 지원본부장의 얘기를 듣고 구두 변론을 듣고 본인이 의사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럼 처장님이 결정권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관계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행정원칙 일반론을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이제 행정가로서 보는 관점이고요. 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못하고 있고 장악도 못하고 있고 지휘체계에 관해서도 지금 벗어나 있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경호처장은 안보폰 관리 주체나 지급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증언에 따라서도요. 그렇다면 이제 안보폰 지급 대상에 관한 결정 주체, 최종적인 결정 주체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안보폰 사안에 관해서는 특별히 처장이 아니라 차장, 이제 저희 이따가 증인으로 모셔서 저희가 물어볼 텐데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정보통신 직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경호처에 들어왔을 때 공채 자체도 정보통신 직렬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박동준 처장이 아니라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안보폰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 지급 대상이나 주체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휘체계에서 상급자들의 인식, 특별히 박종준 처장의 인식과 그 밑에 있는 실무부서의 간부나 직원들의 인식이나 상황이 전부 다르다면은 실무부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무부서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우리는 안보폰 지급 대상 결정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고 지시받은 사람 그 지시받은 걸 그냥 이행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처장이 아니라 차장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 뭐 임원을 포함한 실무자, 그다음에 처장 모두 할 것 없이 위반을 했다고 볼 만한 규정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안보폰 지급 절차가 없었으며 해당 절차에 따른 업무의 구체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방해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28면에 지금 진술조사의 일부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장도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지만은 안보폰 관련해서는 처장은 신경 쓰시지 마시라. 네, 차장을 통해서 직접 지시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박종준 처장이나 김성훈 차장 모두 이제 동일하게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안보폰 지급 업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박종준 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권한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당시에 박종준 처장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본인에게 명확한 의사 표시가 전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뭐 김대경 본부장의 그 구두 전달을 근거로 본인에게 이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행정 원칙을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장의 형식적 권한 분쟁이 뭐 본인한테 분장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집행과 판단은 김성훈 차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보폰 지급 업무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렇다면 위계 공무 집행 방해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특검의 재주심문 과정에서도 이런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재주심문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 안보폰 도입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 기밀들이 도청이나 감청이 되지 않고 또 원활하게 경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신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안보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운영 통신망 지원과 경호 업무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명을 받아서 국정 업무를 수행한다면은 그 가정에서 예비 안보폰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박종준 처장 증언에 따르더라도 안보폰의 도입과 운영 목적 범위 내에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박종준 경호처장 증언 그리고 율미래 국무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지금
특검이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공무의 주체를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막연하게 기재했을 뿐 그 해당 업무가 어느 부서의 누구의 업무인지에 관해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구두 보고를 통해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IT 부서는 지급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누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저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공소장의 그 특정과 이런 부서의 그 공소장 특정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반이 되고요. 특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부재에 대해서도 지금 입증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이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급 결정 권한자가 명확하지도 않고 심지어 경호처장 본인조차 세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대체 어떤 업무가 방해가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공소장만으로는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보폰의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존재 목적 그리고 안보폰의 존재 목적과 도입의 목적에 따를 때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그 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관님께서 뭐 대통령에게 기망을 했다거나 대통령의 그 안보폰 지급 결정 권한 업무 수행에 관해서 뭐 방해를 했다거나 실질적 방해했다는 점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저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기소된 사건과 사실적 관계나 규범적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327조 제 3호에 따라서 공소기각이 판결에서 선고가 되어야 하며 실체관계에 나아간다 하시더라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 신문을 재판장님, 저기 특검조 서성광 검사입니다. 네. 네. 맞다. 특검 측 의견. 네, 또 특검은 저희가 뭐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추가 증거 조사와 의견을 통해서 차차 입증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구두로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다만 이제 변론권은 뭐 변호인들의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되고 또한 그 부분을 저희도 존중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재판을 진행되면서 이렇게 변론권을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이게 그 변호인께서 이제 변론 요지서를 당일 이렇게 주시면서 이 부분을 그날 예정되어 있던 증인 신문 전에 이렇게 좀 변론권을 행사하시다 보니까 이미 뭐 선약이라고 볼 수 있는 증인들이 이미 제정했다가 다시 이석하고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증인 신문이 지정되었고 그 시간 지정되었다면 일단 증인 신문부터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변론권을 행사하시는 방향으로 지휘해 주시는 것이 좀 원활한 소송 진행과 특히 이제 증인 바쁜 시간을 내어서 출석한 좀 증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시간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견입니다. 향후 이제 이렇게 반복될 것 같으면 변론 증인 신문부터 진행을 하고 이후 이제 변호인들께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해 주시기를 그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그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길 진행된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변론 방향 그리고 그 요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변호인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증인 신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일 변호사님이죠.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종전에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더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돼서 변호인으로서 재판장님 허락을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일부는 좀 틀린 부분이 있고요. 다른 재판부에서도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변론권 행사되고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변호인 측의 변론 예정 시간을 듣고 그 시간 이후에 증인을 소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처럼 한 40분 정도 하시겠다라고 하면 40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시고 증인을 10시 30분이나 40분에 소환하는 것이
바쁜 시간을 내서 이 법원에 출석하시는 증인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향이든 증인이 출석을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게 밖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이런 것들은 좀 막아달라는 것이 저희 특검 의견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진행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변론 요지서에도 이제 당일날 제출되면서 이제 30분 이상 되는 것들이 반복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네, 서 검사님 말씀을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쁜 증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이나 지금 그 참고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15시간 철야 조사하면서 그 바쁜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성훈 증인에 대해서는 정말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조사들을 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변호인들이 나와서 딱 한 번, 그것도 40분 한 번 진술 변호하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그 이의를 하시면 그동안 그렇게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하면서 밤샘 조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딱 한 번이 아니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도 만약 변호사님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법정에서만큼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30-40분 이상 증인들을 지금 대기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론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권 행사는 저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다만 순서만 조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증인 소환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조정을 하셔서 증인이 불필요한 대기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재판장님, 오늘 저희가 이제 변론을 전개하기 전에 재판장님께 먼저 허락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 진행한 변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특검 측에서 말하는 증인의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후로는 저희가 변론을 앞에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시되 오늘 저희가 변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인신보다 앞서서 저희가 변론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 장관님 구속되신 상황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면서 또 재판부께서도 지금 한 번에 부를 때 2-3명의 증인을 통해서 지금 증언을 들으시는 상황인데 그것이 휘발리기 전에 변호인으로서는 해당 증언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검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모두의 재판장님께서 이제 진행기일에 관해서 어떤 그 증언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변호인들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공소 사실 어떻게 반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재판장님께서 앞으로 보실 기록에는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진술조서가 2개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숱하게 불러서 심야조사 강행하면서 사람을 괴롭혀 놓고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형사재판은 기소한 쪽이 아니라 방어하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충분히 변론권이 확정이 돼야 되고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려야겠지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라도요. 근데 아마 증인이 대기하시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신다면은 재판부께 저희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에서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증인 소환 시간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인 그러면 특검은 또 이제 진행길 관련해서 의견 밝히신 거고 증인 신문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를 지금 중계를 할지 말지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잠깐만 앉으세요. 일단. 잠깐만 앉으세요. 특검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중계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재판부 소송지에 따를 생각입니다. 다만 신문 내용상 기존의 증언의 김민수 증인의 신문 사항과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인 저 의견 중개 관련해서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 재판장님 소송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특별히 공개 안 할 만한 사정은 신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중개 안 할 만한 신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 증인 절차는 신문 절차는 그대로 중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일어나세요. 김성훈 증인, 예, 본인 맞으시고요. 신분증 챙기시고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심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또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중개도 합니다. 예. 녹음을 할 거니까 녹음이 잘 되도록 답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은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성훈.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네.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예, 재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종규 네, 진종규 검사입니다. 말씀. 네, 진정 성립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검찰 저희 특별수사본부 시절에 참고인으로 2차례 조사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조사 보여드리고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한 뒤에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술조서는 2025년 1월 24일에 서울고등검찰청 612호 검사실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으신 다음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하신 뒤에 변호사님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하신 조서 맞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진술조서 2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2025년 2월 12일 같은 고등검찰청 612호 검사실에 출석을 해서 마찬가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뒤에 마지막에 서명하고 무인하신 조서 맞습니까? 예. 네.
일단 신정 선임 절차는 먼저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사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1996년 2월에 대통령 경호처, 제가 지금부터는 그냥 경호처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의 공채 5기 정보통신 분야의 7급으로 입사하셨고 그 입사하신 이래 계속 경호처에서 근무를 하셨으며 간략히 19년도에는 정보통신기술부장 약 3급 직위이고 2022년 5월에는 기획관리실장 2급 직위, 그리고 2024년 5월에는 1급 직위인 경호처 차장으로 재직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증인은 경호처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그 근무 경력의 거의 절반 정도는 통신 분야에서 근무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절반 가까이, 절반 좀 안 됩니다. 예. 증인은 경호처에 근무하시면서 비화폰과 업무폰, 이 두 대의 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경호처 내에서 비화폰과 업무폰은 통상 각각의 지급 대상이 어느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업무폰은 과장급 이상하고 네. 각 부서별 뭐 두세 대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비화폰은 부장급 이상, 네. 행사부서 예. 부장급 이상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부장급이라고 하면은 그 아까 제가 뭐 몇 급, 3급, 예. 3급 이상들에게 그럼 과장급은 5급이라고 봐야 되네요. 4급이라고 봐야 되네요. 4급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안폰이 훨씬 더 좁은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은 오늘 지금 피고인, 여기서 피고인이라고 하면 앉아 계시는 김용현 전 장관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22년 4월경 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무실이 꾸려지고 22년 4월경에 그 청와대 인근에 있는 부속청사 그 제 방 옆방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그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습니다. 그 인수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2022년에 인수위에 파견되셨을 때 만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전에 그 예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박흥렬 경호실장 시절에 당시에 피고인이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알게 되셨다고 되신 건 알게 아닙니까? 된 건 아니고 그때 네. 처음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복도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증인은 양호열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뭐 같은 시기에 알게 네. 됐습니다. 같은 시기라면 22년 4월경. 예. 4월경이요. 그때 알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옆방에 이제 오가면서 만났습니다. 그 양호열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호열이 그 지금 피고인이 전 경호처장 시절에 운전비서였던 게 맞습니까? 예. 당시에 양호열이 경호처에 별정직으로 채용된 게 맞습니까?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박흥렬 정부 시절, 죄송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네. 박흥렬 경호실장 체제에 네. 군사관리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같이 알게 됐습니다. 예. 노상원 씨가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근무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다음으로 이제 정부 비하폰 직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은 지금 저 2024년 12월 3일이 비상겸이고 그 하루 전날이 2024년 12월 2일 오전에 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부 비하폰 한 대를 더 받을 수 있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위 연락은 어떤 방법입니까?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업무폰, 뭐 비화폰 아니면 그 외에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뭐 기타의 방법 등 여러 가지 아니면 사무실 전화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받으신 걸로 기억합니까? 휴대폰인데요. 아마 비아폰 같습니다. 비화폰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비화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화, 예. 네. 그 비화폰으로 연락을 받은 날짜가 수사기관에서는 2024년 12월 2일 오전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진술하셨었거든요. 혹시 그 날짜가 그 날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뭐 예를 들면 하루 전날 전이라던가 다른 날짜인지. 당일날 전화를 하셨을 거고요. 네. 제 성격상 당일날 조치를 했을 거예요. 네, 아니면 혹시 전날 밤이었을 수도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님하고는 네. 수시로 이렇게 통화를 네. 자주 하는 관계다 보니 예. 이게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네. 아마 당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일로 추정하는 건 전화를 하셨으면 분명히 바로 조치를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당일날 이루어진 다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걸로 기억하신다. 그런 예. 취지이신 거죠. 예. 다만 날짜 정확하진 않을 수는 예. 있지만 그날로 기억한다. 네. 그럼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전화하자마자 어떤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하던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비아폰 하나 추가로 또 예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네.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비아폰 한 대를 뭐 정부 비아폰이든 경호처 비아폰이든 다 같은 의미인데요. 그 비아폰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간단히 예. 물어보셨습니까? 예. 그 말을 듣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했나요? 예,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뒤에 증인은 그러면 이런 정부 비아폰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바로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네. 그 김대경에게 전화해서는 어떤 말을 증인이 했습니까? 뭐 그 장관님께서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하다는데 지급이 가능하냐? 네.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김대경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바로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가능하다라고 그 통화에서 말을 한 건가요? 그 통화에서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에는 바로 끊고 네. 장관님께 뭐 가능하다고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경에게 정부 비아폰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 전화를 끊고 다시 이번에는 증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제가 인지한 사실인데 네. 김대경은 나름대로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방법을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고를 받는 대상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경호처장이겠죠. 아, 네. 그럼 지금 증인에게는 따로 김대경이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연락을 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 비서관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피고인, 그럼 방금 김대경과의 통화를 마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예. 네. 원래 피고인하고는 비화폰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시기도 합니까? 아니면 비화폰만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90% 이상이 비아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0%는 어떤 정도의 상황에서 다른 수단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일반 휴대폰 업무폰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경호처에서 그래서 지급받은 이제 업무폰이요? 경호처장으로 재직하실 때는 네. 업무폰이 주였고요. 예, 예. 국방부 장관으로 가신 이후에는 아마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당연히 다 장관, 경호처장을 떠난 뒤의 상황에서의 예. 통화 방법을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 경호처장으로 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피고인이 간 뒤에는 증인과의 통화는 비화폰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예, 거의 비아폰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네. 국방부 장관 위치다 보니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뭐 태청 시간이나 보고 일정 잡느라고 뭐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문하시고 이런 공유를 하다 보니 네. 보안상 비아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러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다시 해서 정부 비화폰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확인해 보니 가능하다. 예. 네. 그러면 그 가능하다고 말을 들은 피고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알겠다고 하시면서 네. 그 예비폰 뭐 이렇게 목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폰 네. 목록에다 넣어달라. 예. 그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화폰의 사용자명을 테스트 예 괄호 열고 예로 설정하여 양호열에게 보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예, 겁니까? 그게 아마 예비폰 목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 통화를 다시 마치고 증인이 김대경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사용자명을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예로 설정한 비아폰 한 대를 경호차장실 김진호 비서관에게 가져다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피고인이 요구했다는 설정을 요구했다는 테스트 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비폰입니다. 예비폰 테스트의 의미는 뭔가요? 그 쥐기가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총리부터 국무위원들, 네. 국정원, 뭐 국방부 다 들어있는데요. 예. 그 전부터 테스트 이렇게 개념으로 실무자도 좀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비아폰이 정상 작동되는지, 네. 비아폰이 처음 도입되다 보니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다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서로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테스트 예비라는 거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테스트의 의미인 거고 테스트 예까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고요. 예, 같이, 예. 그 제가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용자명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정부 비아폰 중에 예를 들면 테스트 괄호 열고 방이라는 건 방첩사령관, 테스트 수라고 하는 건 수도방위사령관, 테스트 특이라고 하는 건 특수전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아폰이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한번 네.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그 당시는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예. 그 이런 이름 설정 방식에 비춰보면 테스트 괄호 열고 예할 때 예의 의미가 예비폰 말고 예비역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건 국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들으셨다는 건 언제 뭐 들으셨어요? 제가 국회를 출석을 했는데 윤건영 의원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게 예비역이라 뭐 이렇게 뭐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예비역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요. 네, 예비폰이라는 테스트 예비폰이라는 개념은 어드민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어드민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관리자 개념. 경호처에서 관리자로 사용하는 의미로 예. 그냥 예비라고 한 거다. 예, 예. 예, 재판장님 권의원 변호사입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21항 같은 경우는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유도 신문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증인한테 여쭤보기 위해서는 테스트 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테스트 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테스트 특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테스트 방은 방첩사령관, 테스트 수는 수도방위사령관, 테스트 특은 특수전사령관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질문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도신문이다라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좀 녹취록에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그 아까 답변에서 그 증인께서는 그거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친절하게 우리 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방은 방첩사령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알려주는 방식의 신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권호연 변호사 지적한 대로 전형적인 유도 신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희 변호사님. 재판장님 서성검사입니다. 유도된 게 없기 때문에 유도 신문이란 말 자체가 뭐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21항 안에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 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원래 주시문에서 나와야 되는 그 질문의 형식이고요. 테스트 방의 방은 방첩사령관이다. 근데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답을 주고 예아니오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는 것이 변호인 의견입니다. 그걸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앞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인물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은 저희가 김대경 본부장을 모시고 반대 신문을 할 때 저희가 재판장님 이거는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특검청에서 말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께서 그건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질문은 빼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22항에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셨는지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나오는 그분이 재판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거는 안 한 말이니까 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바꿔서 물어보라고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좀 물어보라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말씀?
그 22항의 두 번째 줄 보면 수행실장 다음에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가 그 김대경 본부장에 대한 주신문 진행을 할 때 그 김대경 본부장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그 똑같이 두 번째 물어보면서 이분을 넣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유도심 그 지금 증인이 하고 있지 않은 말을 왜 넣어서 다시 물어보느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재판장님께서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변호인 지적이 맞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넣지 말고 물어보라고 지시를 좀 내려주십시오. 특검 측 특검 측 의견 어떠세요? 22항에서 이 둘째 줄의 마지막 단어 빼는 거에 대한 의견. 네. 근데 빼는 취지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도 아니고요. 보안도 보안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증언을 그렇게 안 했어요. 김대경 부치원 본부장님 변호사님 판단 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거는 아니요. 저희 판단이 적절하지 아닙니다. 않은 것 그때 같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그거는 물어보지 말라. 안 물어본 것으로 하겠다고 녹취서 확인하게 보십시오. 혹시 재판장님께서 녹취서 소송지에 확인 대해서 가능하신 몇 쪽에 있는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재판사님 볼수 오히려 녹취록 43쪽에 보면 이 테스트 그룹에 통화하시는 상대방이 영본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인이 그때 김대경이 증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증언 그렇게 물어보셔서 네. 아니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영부인이 포함되는 게 맞냐라고 해서 영부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가 영부인이라고 말을 또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왜 답변 증인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 쪽에서 먼저 넣어서 말을 하냐라고 말씀 분명히 드려서 재판장님께서 아니라고 그거는 빼라고 네, 이야기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조서 확인한 내용에는 거는 증인이 그때 김대경 증인이 영부인도 포함된다고 다 얘기했고 이의 제기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물어봤을 때는 영부인도 포함되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토대로 묻는다는 건데 오히려 변호인께서는 어떤 조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증언을 하시는지 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말해야 될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조서를 가지고 조서의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아니 주장으로 이 부분도 사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물어보시려고 하면 우선은 이 통화가 가능한 분이 누구냐 이거를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걸 제시하는 형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제시한 부분을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아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변 유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게 유도 신문에 저희가 해당합니다. 녹취 파일을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여기 뭐라고 다니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에 보면은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과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부속실장까지 통화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거기에 갑자기 영부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알고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때 이의를 했습니다. 지금 증인의 말에는 처음에 답변한 거, 지금 첫 번째 언더라인 된 부분에는 영부인이 안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질문에 왜 영부인이란 단어를 집어넣냐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안 물어본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녹취 파일을 들어보고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반박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나중에 네. 주장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물어보시죠. 예.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대경 지원본부장은 2025년 11월 12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 사용자명이 이렇게 테스트로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통화 상대방이 통화가 가능한 범위가 대통령실 부속실장, 수행실장, 영부인,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 이렇게 사람들과 통화가 가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이렇게 통화 상대방이 이런 범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비아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통화가 가능합니다. 비아폰끼리는. 다만 제가 검사님을 전화번호를 알아야 통화가 가능하듯이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통화가 불가능한 거고요. 네. 테스트 예에 누구누구가 저장돼 있는지 보이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 같은 비아폰이라고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범위를 일정 부분 좁혀서 설정할 수도 있고 통화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지 않나요? 설정은 이제 네네. 그룹 이제 별로. 그룹별로인데요. 네.
지금 대통령님과 그 안에 이제 국무위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거는 같은 그룹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정부 비아폰하고 경호처 비아폰하고 두 그룹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경호처 부장들이나 본부장들이는 통화가 안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나머지 그 정보 비아폰을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서로 통화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이 테스트라는 그룹으로 설정된 비아폰의 상대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번입니다. 그 테스트라는 이런 그룹명, 사용자명은 피고인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만든 용어인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까? 예. 그럼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형태의 비화폰, 경호처 비화폰 시스템은 언제 도입된 것입니까? 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도입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다는 말은 22년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피고인의 경호처장 시절에 때부터 이미 존재하던 이름이라는 건가요? 뭐 그때 있었는지 네, 뭐 국방부 장관 가신 이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본 시점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 본 시점이라는 건 언제를 그때 말씀하시는 이제 건가요? 김용현 전 장관님께서 그 예비 그에다가 넣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12월 이제 2일 시점이죠. 그 전에는 그럼 증인이 이런 그룹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게 이제 그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하나씩 다 눌러봐야 그게 펼쳐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펼쳐지기 전에는 그 다 일일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 증인에게 정부비화폰 한 대를 추가 요구했을 그 당시에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부비화폰을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추가로 증인에게 정부비화폰 지급을 요구한 것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할 때 피고인도 증인에게 왜 추가 지급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예. 반대로 증인도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한 번쯤 물어볼 법한 상황 아닙니까?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비화폰이 있는데 왜 추가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한 대를 더 요구하는지. 그 비아폰의 운영 목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의 국정지휘 통신망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미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전 경호처장으로서 비아폰의 그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인 장관이 연락을 갑자기 와서 정부비화폰 원래 갖고 있는 게 한 대 있는데 다른 정부비화폰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더라면 그 사유를 확인을 하셨을 겁니까? 하지 않고 지급을 하셨을 겁니까? 세상에 김진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험한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방금 장관은 지금 한 대 추가를 요구한 김영현 국방부 당시 장관은 국방부 정부 비화폰의 이런 도입 취지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험한 사실이 아닌 그 가정적 질문을 그 기반으로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 공판조서에 적어주십시오. 네, 제가 뭐 사실 수사기관 때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따져봤을 겁니다. 그럼 결국 김영현 장관이기 때문에 질문 이유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비아폰의 또 운영 뭐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맞게 사용할 거라 생각해서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그 비아폰 운영 규정과 별도의 어떤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쾌한 그 뭐 규정이 있었다면 뭐 이런 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없었을 텐데 뭐 그런 게 없었고요. 다만 그 목적 자체가 그 시스템이 운영된 목적 자체가 오로지 대통령 국정 지휘를 위한 그 보안 목적의 그 통신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경호처 내에 사실 경호처장이 있는데 경호처장이 아닌 증인에게 정부비합헌 추가 지급을 연락을 해서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로 피고인이 설명하지 않고 증인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증인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보고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장관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왔다. 제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사후에라도 연락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드리진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뭐 전에 들은 얘기는 김대경 본부장이 보고했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증인이 한 적은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이 결국에 김대경에게 정부비합헌 한 대를 이제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한 뒤에 실제로 그럼 지시대로 정부비합헌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된 걸로 일단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지원본부에서 증인 경호차장실 비서관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김대경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 지원본부 IT계획부의 실무자인 송경원이 24년 12월 2일 증인의 비서관인 김진호에게 테스트그룹으로 그 범위가 설정된 정보비합헌 한 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김진호는 송경원으로부터 정보비합헌 한 대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인 2024년 12월 2일 증인의 또 다른 비서관인 정진훈을 통해 양호열에게 해당 정보비합헌 한 대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증인은 양호열에게 전달된 이와 같은 정보비합헌 한 대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교부되어 사용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언론 보고 누구가 사용했다는 걸로 알게 되셨습니까? 노상원 전 전보사령관이 사용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사전에 즉 이 김용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지급되기까지 그 사이에 이 한 대가 노상원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장관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 정도로 판단을 하시고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사후에 알게 된 것처럼 만약에 이 사건 당시에 2024년 12월 2일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비합헌 한 대를 지급했다는 요구를 받았을 당시에 그 해당 비합헌이 노상원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정보비합헌 한 대를 그대로 지급했을 것입니까? 세상에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험한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점을 네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따져보고 아마 이런 사안이었으면 경호처장한테 직접 보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건 노상원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지급을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네.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경호처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노상원이 정보비합헌의 지급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합헌은 공무원이 사용한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네. 대통령이 국정지휘통신망입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만약에 이거를 지급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뭐 국무위원이나 관련 뭐 안보 보안 관련 뭐 그 부서장 기관장이 그룹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한 줄 더 넣는다면 필요 요청 시 뭐 기관장이 인정한 자라고 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제 재판장님 그 아까 진정 성립을 했던 25년 2월 12일자 검사 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이외에 12쪽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진정 성립만 안 되었지 증거 채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검사가 제시한 지금 이게 제2의 진술조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6104쪽입니다. 저희가 조금
질문 가상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의 검찰 이해 조서입니다. 2025년 2월 12일자 확인자에 김용경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차장님께서 김용경이라고 기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동일한 진술 조서인데 확인자가 그러면 지금 진술 증인 나오신 분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제가 저 6104쪽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진정독립 과정에서 이거 한번 저희 걸로 바꿔서 틀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번 확인하시고 오해가 있으면 좀 서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진정성립 제시했던 제2회 진술 조서고요. 네. 그 저희가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혹시 몰라서 고지도 했고, 그 증인에게 했던 인권보호 수사규칙 안내문은 여기에 이미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6086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변호사님이 제시하신 문서는 제가 잘 모르는 문서고요. 그 요 조사 당시에 제시했던 인권보호 수사규칙 안내문은 요 서명 무인 날인했던 요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조서가 저희 조서는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는 거라. 104쪽이요? 아니 이게 그리고 그 아까 그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그 방금 고는 변호사님이 그 지적했지만 이 지금 그 현재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이 김성원 차장님께서는 다른 사건으로 지금 기소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피고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술 조서를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시죠. 그 증인 요 조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진술조서 제2회 중에 12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네. 이 부분부터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뭘 해명하라는 아까 말씀이시죠? 김용경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6086페이지로 아까 검사님이 보여주신 게 맞고, 저희가 지금 그 검남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거는 6102페이지, 610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기록에는 근데 그거 보시면 그 앞에가 신분증 아닙니까? 증인의 6103쪽이라고 보이는 4331쪽. 거기로 이미 조서는 끝난 거고, 제가 그 다음 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누구의 인권보호사규칙 안내문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미 앞쪽에 이미 이 진술거부권 내용하고 인권보호사규칙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보통 편철하는 방식은 맨 마지막에 신분증을 표시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시했던 것도 6103쪽, 4331쪽 그 부분까지 제가 증인에게 제시하고 진정성립을 한 거고 제가 당시 했던 조서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조서 두 번째 페이지에 저희가 제시해드린 인권보호사규칙 안내문이 편철이 안 되어 있나요? 혹시 변호사님 등사회 간거에 없습니까? 저희가 증거 목록을 예. 보면 지금 방금 그 실 넘버링은 오른쪽 그 4000 거기에 그게 실제 번호고요. 4000 예. 네. 그걸로 페이지 수를 4332쪽. 4332입니다. 네, 4331쪽으로 아마 조서는 끝났고, 아마 요거는 뭐 열람 등사 과정에서 뭐 이게 잘못 끼어 들어갔거나 그런 거지, 4331쪽으로 이제 증인에 대한 2회 진술 조서는 마감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 사건과 무관한 게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요게 뭐 열람 등사 과정에서 예. 하나 좀 잘못 들어갔거나 그런 걸로 보이지, 보통은 이제 인권보호수사 규칙 안내문이 이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다면, 앞쪽에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요거는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들한테 그게
김성훈 차장님에 관한 네, 부분은 김성훈 차장님에 관한 거는 14조. 4,314쪽입니다. 혹시 14쪽입니다. 네. 13 앞에 있어?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변호사님? 앞쪽에 있었네. 저희가 증거 목록상으로는 증거 기록 순번 305번이 이제 김성훈 차장님의 진술조서 제2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거 기록 순번 306번으로 해서 이제 정진훈의 진술조서인데 이게 4,333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4,332까지가 김성훈 차장님의 진술조서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마 그 열람이 좀 하나가 더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인되셨으면 계속 진행할까요? 근데 그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그 증인께서 피고인 신분이신 것 같은데 이 진술 조서를 이게 진정성립만 인정된 거 가지고 증거로 채택도 안 되는데 이거 제시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 한번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네.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그 지금 증거 목록상으로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4,332면까지가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목록은 증거를 신청하는 의미지 그냥 검사님들이 뭐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내시는 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님들께서 목록대로 그 페이지를 기재를 해서 해당 내용까지가 그러니까 인권보호 수사규칙 안내문이라고 해서 4,332면까지가 해당 조서의 일부로서 증거를 신청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4,332면의 이 부분은 만약에 착오나 실수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부분을 입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검사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4,332면은 4,332면까지가 조서라고 증거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음 증거 목록이 4,333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4,332면까지가 연속되는 그 페이지의 형태로 조서의 일부로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러면 뭐 철회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아니라면은 다른 이 인권보호 수사규칙 안내문에 대해서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증거조사 돼야지만 채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냥 말씀으로 이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아마 증인 신문 과정에서 급하게 꼭 물어보셔야 될 사정인가요? 네, 그럴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나중에 정리. 네. 그리고 하셔도 뭐 되지 않나요?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다만 저희가 한마디만 보시면 증거 목록에 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서 몇 조까지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 시작하는 넘버링만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증거 목록은 그 증거가 시작하는 번호만 적혀 있고 끝 번호는 보통 특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록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 끝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에 증거 1이 있고 200페이지에 증거 2가 있다면 증거 1이 100에서 200페이지까지 아닙니다. 그 중간에 뭐 수사 보고서라든가 뭐 소환 통보서라든가 이런 증거 능력 없던 것들은 이렇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증거 순번이 100페이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게 200페이지가 되어 있다고 첫 번째 증거가 100에서 200페이지 전체 증거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요분께서 변호사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차차 이제 좀 증거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잘못 끼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변호사님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뭐 그게 만약에 오해라면 네네. 오해하실 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검사님이 쪽수가 그 증거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선회가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요. 뭐 예를 들면 100페이지까지 끝나고서 갑자기 200페이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4,331면까지가 증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4,332면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증거의 목록은 4,333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그리고 또 이 지금 형식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조서의 형식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 참고인용에서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것이 일체로서 조서로서 편철이 된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측이 되는데 그게 지금 그냥 뭐 쪽수가 또 1년 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러한 쪽수를 갖다가 매기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검사님들께서 뭐 중간에 실수나 착오로 이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밝혀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 것이지 지금 이 부분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뺀다 하면 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에 12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살펴봐야겠지만 노상원은 경호처 비하폰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장관님이 노상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당시에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네. 요런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 같습니다. 이제 네, 제가 저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따져보고 네, 경호처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는 게 예. 같은 맥락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했던 부분 밑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하폰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필요하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인데 지급의 필요성, 타당성, 보안성 등을 검토해 봤을 때 노상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판단을 더 받아보겠다,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그 혹시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님의 진술조서지만 판례가 조서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신 조서이냐 진술 조서이냐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피해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방금 특검에서 제시했던 그 진술 조서는 그 블러 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뭐 이의 제기하시거나 질문하시는 예, 건 아닌 우선, 것 예. 같은데요. 예. 이 제기의 내용입니다. 네. 이의 제기에 증거 대해서. 능력이 없는 조서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시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그대로 그냥 인용하다시피 지금 다른 이제 그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 혹은 이제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을 경우에요. 피의자 신문 조서하고 진술 조서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 우리 차장님 피신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반박을 좀 구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해당 피신과 진술 조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진술 조서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피신이 지금 재판장님 눈앞에 현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할 텐데 저희 손에는 피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신의 조사를 많이 피의자 신문에서 조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은 이 진술 조서의 제시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피의자 신문이 아닌 진술 조서의 그 형태를 현출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같다면은 그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하는 것과 일단은 같다는 진행하고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장을 해주시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피의자 신문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게다가 재판장님께서 증거 채택 아직 안 하신 단계인데 이렇게 그 제시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장을 해주시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하시죠. 예, 재판님 진행하겠습니다. 그 증인 2024년 12월 2일 양호유를 통해 전달된 이 사건 정보비합헌 한 대는 24년 12월 7일 김진호 비서관을 통해 다시 경호처 지원본부에 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 이러한 반납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예,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어떻게 왜 그 12월 7일에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모르고 반납된지도 잘 몰랐는데 네.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반납됐다길래 저도 의문이 들어서 아마 검사님 앞에서 제가 양호열 비서한테 직접 통화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비서관은 2025년 11월 17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4년 12월 7일 증인이 김진호 비서관에게 비아폰 한 대를 주면서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지시를 해서 김대경에게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실관계가 증인의 기억과 맞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제가 들어서 제가 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양호일 비서한테 직접 통화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제 김진호 비서관 말고 다른 정진훈 비서관이 받아갔다는 얘기를 통화를 들었습니다. 아마 김진호가 정진훈한테 받은 비아폰을 저한테 받은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반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기억이 다르다는 기억이 건가요? 다르더라.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명확히 다른가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양호열 비서한테 어떻게 된 건지 전화로 확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바꿔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증인은 12월 7일에 이 비아폰이 반납된다는 그런 중간 과정 자체도 잘 모르는다는 예. 건가요?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경은 2025년 11월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건 정보 비아폰의 지급 사실을 12월 6일, 2024년 12월 6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보고했고 박종준으로부터 비아폰을 즉시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사실을 증인에게도 보고하고 그리고 비아폰을 회수하였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맞습니까?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김대경으로부터 예.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건가요? 예. 김대경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아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이라는 건 언제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관련해서 요 증언과 관련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진술조서 제2회의 15쪽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인데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증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본부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그렇게 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 7일 대통령 탄핵 표결일이라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원본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 맞다면 맞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사실이 아예 이렇게 김대경이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국로는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처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빨리 회수하라고 합니다라는 거를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네.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이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예. 그러면 실제 김대경 말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 김대경이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됐다. 그럼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아까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되는 것처럼 증언을 한 걸로 이해가 돼서 저는 이때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불분명합니다. 기억이 네. 불분명한데 네. 그 회수되는 과정 자체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예비폰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네. 그 검사님도 아시겠지만 아마 검사님 앞에서 제가 양호열 비서한테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스피커폰 키고서 그 진 검사님 앞에서 제가 통화를 했고, 네. 거기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회수 과정을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네.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억이 없습니다. 네. 한번 양호열 비서한테 통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검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그때 양호열 비서가 전화를 해서 회수해 가라고 했고
정진훈 비서관이 와서 회수를 해갔다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문의 취지는 재판장님 그 김대경 지금 지원본부장은 이해 그렇게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네, 네.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저는 당연히 불분명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기 전에 저희 변호인 이의 신청 하나만 기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술조서 저희는 제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하는 답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조직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지시를 받아서 이행됐는지 여부만 판단하지 이 과정이 어떻게 누가 뭐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건 뭐 디테일한 방법까지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받거나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김대경은 같은 날 2025년 11월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비상계엄 당일 저녁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증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테스트 괄호 예, 이 비화폰을 군 비화폰과 연동하여 통화할 수 있게 즉시 조치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때 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거꾸로 김대경이 진술을 듣고서 그런 통화를 했나 보다라고 떠올렸는데요. 군과 하라고 했습니까? 경찰과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조사 과정 때 질문 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김대경이 11월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인데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증인이 김대경에게 연락을 해서 테스트 예 비화폰을 군 비화폰과 연동하여 통화할 수 있게 즉시 조치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맞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뭔가 하라고 그러는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달라진 게 제 기억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들과 연동하라고 뭐 보이게 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 군과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어떤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군인지 본인이 지시한 게 경찰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네. 서로 보이게 하라라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지 경찰인지는 현재 기억은 불분명하지만 어떤 연동 조치를 취해라라는 예. 지시를 김대경에게 한 사실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재판장님, 저희는 변론 요지를 구두로 이제 진술을 하기 전에 증인이 잠깐 이제 나가주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른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했는지, 그러니까 전에 변론기일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저희가 변론 요지서에 기재한 걸 특검 측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두 변론으로 현출됐을 때 증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36항과 38항을 보면은 저희가 왜 변론 요지를 낭독할 때 증인이 나가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유도신문하는 것인데 이거 유도신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초반에 저희가 변론 요지를 낭독하기 전에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해 주셨던 것과 반대가 답니다. 저희의 변론 요지서에는 증인의 증언, 다른 증인의 증언이 현출됐기 때문에 증인이 나가 계셔야 되는데 주신문 사항에선 이게 어떻게 왜 허용이 되는지 저희는 방어권이 제한을 받는다, 변론권 제한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증인의 증언을 인용해서 유도신문의 형태로 물어보지 못하도록 소송 지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변호인 이의 신청으로 제기가 됐다는 것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물어보시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김대경에게 비상계엄 당일 밤에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뭡니까, 증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런 지시를 하게 된 겁니까? 당일 밤에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요. 네.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아폰 통화 목록에 김용현 전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네. 그 전화 끊은 후에 제가 김대경 지원본부장한테 통화를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그 기억을 되짚어 보니
네. 김용현 전 장관께서 이렇게 서로 보이게 할 수 없느냐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저는 그걸 이제 김대경 본부장한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김대경에게 전화하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런 조치 가능한지 좀 조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김대경한테 지시한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네. 그것보다 더 왜 그런 지시를 한 건 지금 김용현에게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순한 뭐 편의성 차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받아들이는 김대경 본부장도 아마 즉각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금 그러면 이런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김대경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요 당시에 요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장인 박종준 처장에게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까? 저는 아니, 없습니다. 그 혹시 김대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보고가 됐는지도 아는 바는 없습니까?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대경은 2025년 11월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12월 2일 이 사건 당시에 증인으로부터 정보비원 한 대를 지급받는 경위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증인은 장관님이 사용할 비아폰 한 대를 달라는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반대로 김대경은 경호 차장실에서 사용할 정보 비아폰 한 대를 증인이 지급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약간 기억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억이 다른 것 같습니까? 아까 사장님. 진술한 대로입니다. 저는.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6항 그리고 38항과 동일한 취지로 40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뭐 하실 차례인데 뭐 좀 물어보시고 뭐 오전 마칠까요? 아니면 뭐 오전 마치시고 오후에 그렇게 근데 하실랍니까? 그 중간에 그 아까 김지민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저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거 주신문 사항에서 그 지금 22항 그다음에 30항 그리고 33항 35항 37항 38항 이 대부분이 전회 출석했던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또 제시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의 증언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유도 신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유도 신문으로 간주해서 이 부분 그 위법하다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으로 조서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그러면 뭐 특검도 아까 맞추신 거. 증인 지금 오전 재판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이어서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님들은 물어보실 차례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절차가 더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증인 2시에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예, 나오실 수 있죠? 예. 오전 재판은 마치겠습니다.